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합니다. 장기 투자의 시작은 항상 불황일 때 우리가 사야 됐었던 거예요. 언더 프라이스와 오버 프라이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 바닥을 잡기 위해 가장 좋았던 지표들은 오늘 모신 분은 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십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평론가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좋을 건 없는데. 네. 근데 요즘 우리 증시 보면서 네. 한국의 투자자들, 뭐 한국만이 아니죠. 세계 투자자들 모두가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살고 있죠. 트럼프의 리스크, 네. 뭐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참 혼돈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결국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가치를 매력적인 가격에 가져와야 우리가 원하는 투자가 되겠죠. 그래야 시간이 나이평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이작해서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컸었죠. 네. 근데 우리가 한 달 지난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뭐 끝없이 치닫을 것 같고 당시에 뭐 여러 종목들, 뭐 금융주들도 굉장히 저조했었고 심지어 관세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던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지만 그랬죠. 그 시점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나왔을 거고요. 뭐 그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내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한국의 비관적 시각이 강해지면서 유통주들, 뭐 백화점 주식들이 굉장히 급락해 있었지만 어느덧 온 시점에 보면 연초 대비해서 이 현 시점에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올라와 있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뭐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가격이 그냥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커지죠. 오늘 우리가 촬영을 하는 날이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굉장히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자금을 다 빨아들였다면 그리고 미국 증시의 어떤 국자적인 어떤 상승세가 있었다면 올해는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한국 증시도 그 선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좀 너무나게 이미 알려진 우려 요인보다는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 좀 타진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하여튼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더 뭔가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렇죠. 공포에 빠지게 된단 네. 말이죠.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지게 네. 되고 참 투자자로서 이거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라는 걸 보겠죠. 같이 얼마 전에 우리가 다시 한국 증시가 그 후행간 그 트레일링 PBR로 0.82배를 왔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이번에도. 네. 이번에 0.9배 정도 가져도 한 2670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여백이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오히려 주식을 살 기회였다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학감의 아스토 책에서 인용한 그림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합니다. 네. 어떤 주가가 빠지면 많은 분들은 이게 평이하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죠. 이렇게. 그렇죠. 평탄하게. 그렇죠. 이런 투자는 별로 현실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요. 맞아요. 투자에 나설 때는 항상 위험을 안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사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좀 복기를 해보시면은 결국 뭐 안전해 보이는 것보다는 위험을 안고 살 때가 기회였을 거고 앞으로도 그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을 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살 사람이 없거나 모두가 빨리 팔아보고 싶을 때였거든요. 그게 얼마 전이었다는 거죠. 0.8.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좀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사실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미국 얘기 지겨우실 것 같아서 안 할까 했는데 짧게. 그렇죠.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입에 따라서 전 세계가 출렁거리니까. 결론을 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1930년대, 1928년 스모트 할리 관세법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결국 그런 관세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전쟁까지 갔다. 근데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의 예외였던 상황을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때와 같은 상황이 가기 쉽지 않은 거는 1920년대 미국은 매우 강했어요, 제조업이. 네. 20년대 미국은 제조업이 너무 강해서 자동차도 그 당시 혁신이 왔고 라디오도 혁신이 거기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 세계 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네. 그게 뭐 위대한 개츠비 그 영화 나오고 소설 나올 때죠, 그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세수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스무탈리 관세법 할 당시에는 관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갖고서 재정을 개선시킨다는 말은 약간 난센스일 수 있어요. 일단 그거를 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트럼프는 하도 그 말을 강하게 그렇죠. 주장하니까 그럼 미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죠. 80년대 레이건처럼 감세도 하고 1920년대가 공화당이 새 대통령이 연달아 될 때였거든요. 뭐 후보까지 오는 네. 그 시절의 재현인데 사실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걸 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복귀 차원에서 미국이 더 버티기 힘든 이유는 이미 2021년 이후에 중국은 미국제를 계속 줄여왔고요. 네. 아마 비공식적으로 더 줄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도 줄였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줄였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국이 기축통화가 돼야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 그 돈만큼 다른 나라들이 흑자를 봐서 그걸 미국자를 사줬는데 너희들 무역해서 돈 벌지 말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고 이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중국이 한번 뒤었거든요, 중국이. 네. 그때부터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움직였죠? 금이 움직인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0년대 이전에는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금이기 때문에 금이 강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달러가의 지위가 약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갖고 놓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처럼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선도해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좀 첨붙여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강했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논리도 있었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S&P 500 기준으로 11개월 선행 PER로 23배를 갔었어요. 네. 과거에 보통 20배 정도면 비싸다고 했었는데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움직였었는데 23배 갔었다는 건 매우 비쌌는데 이유는 뭐였죠? 그냥 미국이 결국 AI 혁신에 대해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M7이라는 종목으로 막 몰렸는데 우리가 분명한 건 이렇게 독보적이지 아닌 건 드러났잖아요. 디스크 충격이. 그래서 미국이 예전 같은 지위를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가 아주 강해지기도 쉽지 않고 글로벌 시가 좀 불안해져도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흐름을 본다면 사실 미국채에 대한 고민이 커지겠죠. 네. 근데 이게 왜 고민이 커지는 거냐면 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으로 미국채를 주요 보유하던 기관들이 그걸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근데 순발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미국채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채의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긴 채권들이 금리가 막 오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미국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이게 사실 간단치 않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의 핵심은 순이자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말은 트럼프가 밀어붙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미국이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제조업도 체력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리쇼링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은들 거기에 숙련 노동자도 없고 이번에 이제 단적이었던 게 자동차 관세를 때린다고 했더니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게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그렇죠. 때 우리가 공급망 이슈가 생기니까 미국은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부품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부터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PER이 지금이야 좀 올라왔지만 3.2였어요. 네. 배당 수익률 8.7에 뭐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한 밸류를 받았을까요? 거기 주주환원 감안하면 9.5가 나오죠. 근데 말이 됩니까? 그런 기업이 그렇게 싸져 염가 세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봤자예요. 지금 또 여전히 싼 상황인데 이 모든 밸류 할인된 거는 아까 뭐 때문이었다? 결국은 이 관세 전제 충격으로 뭐 안 좋. 이 말 또 나오겠죠.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수요가 안 될 거다. 뭔가 얘기해. 그걸 다 반영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변수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관세 전쟁도 이제 90일 뒤면 다시다. 뭐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온갖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요인 때문에 현재 한국의 이런 주요 기업들은 매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와 있다는 거. 네.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미국이 얼마나 망가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망가지게 되면 어쨌든 또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감기가 세게 걸릴 수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0년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대응이 쉽지 않은 거죠. 네. 인플레가 높은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탈달랑 강화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미국의 S&P랑 소비 심리 기대예요. 미국은 소비가 주식시장에 많이 연동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건 뭐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많은 퇴직연금이 주식에 많이 연동돼 있고 지금까지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컸는데 그럼 이걸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국은 이미 극단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뭐 오케이 다들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럼 뭐 전 세계 증시가 와장창 하겠죠. 그렇죠.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네. 연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저는 연준이 아마 6월까지는 좀 버티지만 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는 두 번째 문제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국가들은 미국이 수요가 약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수요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시장에서도 보면 중국도 이고환신 같은 거 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과감한 투자를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추경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국 시장으로 자꾸만 돈이 몰리는 이유는 미국은 굉장히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오히려 미국의 약한 수요를 받치기 위한 행동을 나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황이 좋다가 아니라 이미 벌어졌고 벌어진 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 액션들이 나올 거예요.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금리를 저는 아마 5월서부터 내릴 것 같거든요.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5월 29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 내리고 아마 8월에 또 내릴 것 같아요. B컷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제까지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라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못했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는 거라는 게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에 있으면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걸 반영해 왔냐를 보는 거고 앞으로 그걸 뭘 반영해야 할까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 미국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요새 며칠 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아마 한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어느 때 우리가 주식시장을 길게 투자하는 시발점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정답. 다들 돌아가면 금융위 때 돌아가고 싶어하고 코로나 때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싸졌고 그때 샀으면 돈 물론 벌었으니까. 그때 뭐 더 빠졌지만 하여튼 그때 샀으면 1, 2년만 놓고 봐도 큰 게 돈을 벌었죠. 그렇죠. 그걸 데이터로 보면 뭐죠? 그게 한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그림 보시면 마이너스 들어가는 순간부터 꽤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렀지만 주식시장 그때부터 반응하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내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있다 좀만 오르면 팔고 좀만 오르면 팔고 했지만 사실 이때가 시작이었죠. 그렇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의 장기 투자의 시작은 항상 불황일 때 우리가 사야 됐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시겠죠. 이거는 금융위기 때니까 돈을 풀었고 이거는 코로나니까 다른 거다. 아니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번에도 마이너스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단기간 경기는 안 좋겠죠. 이렇게 마이너스에 오래 머물렀잖아요. 네. 딱 1년 이상씩 최소한 안 머물렀어요. 앞으로 1년간 경기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뭐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 그러니까 물론 많은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정한 공포 요소들이 있는 이때가 지나고 보면 또 저런 지점일 수도 있다. 그럼 얼마 전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우리가 누구나 메리츠 금융지수를 보면서 저런 주주환원하는 주식을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증권회사들이 그걸 흉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금융지수도 삼성증권도. 또 이번에 기회를 줬었잖아요. 신한금융지수도 얼마 쌌었어요. 이번에 빅 찬스를 준 거예요. 다 배당주들은. 뭐 이미 좀 올라와서 좀 아쉬웠겠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원전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현대건설을 정말 사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 방송 같은 데서 PEF 때문에 현대건설이 그때 ABCP 문제됐다고 얘기했을 때예요. 가장 그 위기가, 그러니까 공포가 정점에 달았을 작년 말에 때.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드디어 현대건설 그때가 바닥이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이제 각광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혹시 바뀌면 원전 탈원전 이제 폐기된다 해가지고 다시 탈원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급락해 있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다 회복되고 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 증시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조정은 좀 오겠죠.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좀 쉬지 않을까요? 안 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조정은 짧고 계속해서 뭔가 삐질삐질 한 거를 전진할 수도 있다. 사실 크게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말 나오겠죠. 우리 한국은 30년 불황에 들어갔고 뭔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럼 어떤 액션이 나오냐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하워드 마크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예전부터 자주 인용을 했는데 특히 이 책의 9장을 내가 좋아해요. 9장에 이제 하워드 마크스가 시계추라는 얘기를 해요. 91년도 메모에 1991년 메모에 담겼던 내용인데 시장은 추계추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뭘 왔다 갔다 한다? 호황과 침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침체였죠. 네.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사는 걸 고민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계추잖아요. 또 하나 굉장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거예요. 부정적 사건에 맨날 해석만 하고 집착하는 obsession over negative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러는 국면이 주식을 사야 될 때야. 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도 조금 약간 덜해졌지만 매일 미국이 대공황이 오고 세계대전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살 때죠. 네. 오히려 긍정적 사건에만 너무 지나치게 요즘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리 전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은 너무 뉴스가 좋게 나와도 오히려 두드려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종목의 또 그 시계추가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더 프라이스와 오버 프라이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건 지금은 얼마 전에 PBR로 보면 0.82배였다면 언더 프라이스였잖아요. 그렇죠. 오버 프라이스 정도로 가줄 거라는 거죠. 오버 프라이스를 아주 적은 시계추였으면 0.9배가 2670 그리고 한 배가 되면 2970 근데 이거는 트레일링 PBR 헷갈리시면 개념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분기마다 한 70포인트 올라와요. 네. 그러면 3분기 때는 이게 몇이 되냐 0.9배가 2740 정도 되겠죠. 더 중요한 건 0.8배도 2450으로 올라와요. 한 배는 3000이 넘어가겠죠. 대단한 수치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숫자를 갖고서 보더라도 네.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그냥 테마, 감으로 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기준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인스트립 밸류, 소위 본질 가치에 대해서 그레이엄이 처음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레이엄도 이걸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어요. 뒤에 이제 세스클라만이나 여러 가지 워렌 버핏이나 근데 인스트립 밸류라는 걸 한다면 어떤 시장에서 작동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증시에서 바닥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지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PBR이었어요. 네. 그럼 PBR로 바닥을 치고 돌았다면
시계추의 반작용을 좀 볼 때가 됐다. 기다려볼 수 있다. 분기 성장률은 이제 방금 전에 마이너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분기 성장률 왜 안 좋았죠? 왜 안 좋았냐 보면 여기 파란색이 굉장히 짙어요. 네, 그러네요. 이게 내수예요. 아, 내수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 주식을 다 팔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사죠. 왜? 돈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추경은요. 선거 한 달 전이면 다 추경안 국회에 통과됐었어요. 여야 할 거 없이 다 합의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사이클에 한국은행이 5월과 8월 2번 금리 내린다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B컷까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B컷까지. 근데 그 말씀은 그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할 정도 우리가 현재 안 좋은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한장 도는 거예요. 네. 좋아서 도는 게 아니라 맨 처음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럴 때 웅덩이가 커 보일 때가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네. 웅덩이가 커면 왜 웅덩이를 벗어나냐?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끈으로 누가 당겨주겠죠. 그런 게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제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렇게 정책을 내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렇게 내수를 부양했을 때 어디가 좋아질까도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마트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했지만 뭐 물류에서도 뭐 육상 물류가 많이 늘겠죠. 요새는 온라인 거래가 많으니까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 하다 보면 이쪽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불과 오늘이야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밖에서 하면 뭔 얘기를 하냐. 한국에 지나가면 공실이 얼마나 있는데 이 얘기하고 그렇죠. 백화점 가면 사람 없다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거는 지난 거고 그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나온다면 근데 뭐 과감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여튼 분명한 거는 한국은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내수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들 걱정하는 게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이 가계부채 문제 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많다. 그리고 또 우리 추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부채가 여력이 있을까? 뭐 이런저런 이 부채와 관련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해지니까 걱정도 되고 그렇죠. 아까 부채 얘기했지만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죠. 음. 기업 부채는 더 높아요. 아, 그러네요. GDP 대비하면. 기업 중에 이제 한계 기업이 되게 많은 거죠. 투자하실 때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바이오에서 그런 현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꿈만 갖고 움직이는 주식들은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 어떻게든 간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온 것 같고 여하튼 이게 아래 정부의 부채예요. 굉장히 적죠. 그러네요.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어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을 너무 쓰면 우리는 위기가 오는 나라죠. 하지만 그래도 여백이 굉장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는 굉장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통화 정책도 강하게 나오고 여름에 올 여름이 굉장히 강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표가 가장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 그건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 그래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싸게 산 시점에서. 것들은 일단 들고 가시고요. 음. 이제부터는 약간 주춤해지면 근데 또 못 사신 분들은 사야겠죠. 아.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엇박자 나면 이건 정말 최악의 그렇죠. 선택이잖아요. 4848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아, 그게 이렇게 쉬우면 다 돈을 벌었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